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지키고 있나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씻지 않는 손으로 눈이나 코, 얼굴 만지지 않기, 외출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PC방, 노래방, 목욕탕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을 당분간 방문하지 않기, 창문 열고 수시로 집안 환기하며 일상생활 시 타인과의 사회적 거리 두기, 2m 거리 두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힘들지만 우리 함께 잘 이겨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만나기로 해요. 자, 건강하고 행복한 네트워크 세상, 디지털 성착취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디지털 성범죄의 다양한 유형을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한다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 성착취 예방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성착취의 형태와 피해를 알아보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사회적, 국가적으로는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SNS나 동영상 사이트 같은 매체를 통해 저장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범죄 대상물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성과 관련된 불법 행위 또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구체적인 유형을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행동들이 디지털 성범죄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불법적인지를 알아야겠죠.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게시하는 행동입니다.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해서 유통하는 것도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그루밍도 문제인데요. 폭력을 행하려는 의도를 감추고 처음 접근할 때는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며 길들여 나가는 형태의 불법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강요한다는 점에서 매우 비인간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사이버 공간 내에서 그룹을 이루고 한 사람을 특정해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형태의 범죄도 있고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통하고 재유포하는 것, 또 아는 사람들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서 배포하는 행위는 모두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성착취 개념을 입법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견이 있습니다. 명확한 정의로 심각한 범죄임을 우리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또한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그 텔레그램 사건으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킨 디지털 성착취,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적 이미지의 촬영, 배포, 이런 것들을 학대의 한 유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디지털 성착취물로 피해자나 관련자를 위협하거나 조종하는 성적 착취를 포함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디지털 그루밍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그루밍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약하게 만들어 의존하게 한 후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악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불법 촬영에 대해 알아볼까요?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원하지 않거나 모르는 가운데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 공포가 되어버린 불법 촬영. 불법 촬영에 대한 동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의 공포, 불법 촬영. 각종 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는 몰래카메라 범죄 뉴스. 몰래카메라라는 용어의 모호성 때문에 몰래카메라 대신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용어에서부터 명확한 범죄 행위임을 명확하게 적시하자는 것이죠. 대검찰청 조사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는 2005년 이후 줄곧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약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크게 늘어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증가했습니다. 영상이 SNS와 불법 성인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되는 2차 범죄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2016년까지 5년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된 불법 촬영 영상 신고 건수는 18,000여 건. 미신고 건까지 합산하면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는 한국의 불법 촬영 범죄. 스위스의 타게스안 치거, 프랑스의 AFP,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의 외신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는 여성들은 매일 일상 속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심한 경우 피해자의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법적 제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스페인에서는 한 웨이터가 자신이 일하는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일삼다가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요. 스페인 검찰은 각 건별로 죄질을 판단하여 이 웨이터에게 총 33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 불법 촬영 범죄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무거운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인데요. 이마저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 가해자의 약 85%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에 따르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나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물론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을 배포하고 시청하는 것 역시 범죄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에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의 공포. 불법 촬영의 위험성에 대해 잘 이해하셨죠? 만약 여러분이 SNS상에서 디지털 성착취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피해임을 알게 된 순간 즉시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입니다. 링크를 확보하고 해당 화면을 캡처해 주세요. 너무 당황해서 증거 수집 전에 채팅방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지원기관에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을 도울 만한 전문기관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같은 기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 볼까요? 디지털 성착취 후 성산업화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시다. 성착취와 관련해서 촬영하는 사람, 업로드하는 사람, 이를 소비하는 사람, 심지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해주는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거대한 유통조직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이런 불법 산업 구조가 만들어진 기반에는
사람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고 소비하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문화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착취물을 이용한 이윤 창출 구조를 깨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대책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민주시민으로서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문화를 개선하려는 사회적인 노력, 법제도를 정비해서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이 모두 절실합니다. 우리들 각자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선은 상대방의 인격과 의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해 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인권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바로 나부터 디지털 성착취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디지털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법 해석과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를 지양하고 웹하드 업체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며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하는 입법이 속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유통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전시, 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디지털 성착취 사건의 단순 관조자들 역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음란물 소지죄로 기소 가능합니다. 이제 단순히 보기만 한 것이라도 처벌될 수 있음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해외의 법 적용 사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등 32개국의 나라들이 공조해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관조자 310명을 검거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영상을 내려받았다면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각국의 법 적용 체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관여해서 이윤을 얻는 것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암호화폐 등을 사용했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몰수하는 기술이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디지털 성착취는 학대의 한 형태로 폭력 범죄에 해당합니다. 인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는 건전한 성인식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사회적 성문화 개선, 입법을 통한 국가적 해결 노력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착취의 위험성과 이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국가적 노력을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순히 분노하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잡고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디지털 성착취 예방 교육을 마치고요. 첨부된 학습지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성폭력 예방 중학생 편. 이 자료는 학생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이버 교육 자료로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작하였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중학생이며 개별 학습 또는 교사와 함께 학습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폭력 예방에 대해 공부할 나진심 선생님입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성폭력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성폭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성폭력 예방법과 대처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성폭력에 대한 성인지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자, 준비되었나요? 집중하면서 출발! 지금까지 퀴즈를 통해 여러분이 성폭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성폭력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는데도 일방적으로 가하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굴욕적인 감정이나 신체적 손상,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성폭력 사례들이 있는지 사전 퀴즈를 바탕으로 같이 살펴볼까요? 1. 장난으로 친구의 가슴이나 생식기를 치는 행동. 아프냐? 너 뭐 하는 거야? 모르고 쳤나봐. 미안. 다 알고 쳤으면서 뭐라는 거야? 상대의 동의 없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툭툭 치기, 손잡기, 포옹, 키스, 애무, 옷 벗기기,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강간 등은 신체적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행동들 중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불쾌감, 굴욕감, 수치심을 주었다면 그것은 성폭력, 즉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고 모든 것이 용서되지 않으며 자신이 재미있다고 해서 당하는 상대방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장난으로 친구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도록 강요하는 행동. 야! 너 미쳤어! 왜 이래! 장난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쪼음생이처럼. 이런 행위도 앞의 사례와 같이 신체적 성폭력에 해당되며 자신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심한 굴욕감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동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을 하다 발견한 야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보낸 행동. 아빠 주민등록번호로 여기랑 여기. 좋은데 우리 반 남자 사모는 이런 거 모르겠지? 자식, 형님이 보내주는 거 잘 보고 배우라고. 처음엔 기분 나쁘겠지만
나중엔 고맙다고 할걸. 아니지. 이왕 보내는 거 휴대폰으로 한 방에 쫙 날려볼까? 음란물 전송 및 보여주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보는 행위, 성기 노출, 훔쳐보기 등은 시각적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성적인 말이나 영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면 성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만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친구가 성폭력할 때 망을 보는 행동. 친구 남자 사모가 남자애로 바지 벗기고 성기 사진 찍을 때 넌 뭐 했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망을 보고 있었잖니. 예, 맞아요. 전 그냥 망을 봐준 것뿐이에요. 그게 무슨 잘못인가요? 뭐라고? 망을 본 행위가 무슨 범죄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법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행위도 공범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몰랐어요, 잊어버렸어요, 장난이었어요 등의 말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행동과 책임 여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폭력이 왜 나쁜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볼까요? 저는 얼마 전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제가 잠든 사이 친구들이 제 몸을 만지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을 먹고 대인기피증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깜짝깜짝 놀라고 나를 향해 수군거리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꿈은 교수가 되는 것인데 학교 가는 일조차 너무 힘이 들고 수능 시험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저의 인생이 왜 이렇게 돼버린 건가요? 성폭력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며 후유증 또한 오래 갑니다. 다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예로 예전에 일어난 김아무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김아무개 사건이란 9세 때 성폭력을 당한 김아무개가 성인이 되어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대인관계 문제 등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자 급기야는 자신을 성폭력한 범인을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영혼이 파괴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5월에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잠이 든 여자친구의 몸을 만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장난삼아 한 행동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의 꿈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 1, 2등을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성추행을 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폭력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가 가끔은 독서실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집으로 가야 하는지 애매합니다. 애정남이 확실히 정해드립니다. 혼자일 때는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부모님과 함께 기갑니다. 친구들과 함께일 때는 무조건 밝은 길로 갑니다. 무조건 넓은 길이어야 해요. 공원, 으슥한 뒷골목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밤이든 낮이든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채팅을 하다 보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상대방이 만나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어요. 이름도 전화번호도 절대 알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상도 털릴 수 있어요. 누구나 온라인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사이버 폭력은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이에요. 성매수 신고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용해서 신고하세요. 또 다른 애매한 질문을 보죠. 남자친구가 시험도 끝났으니 찜질방에서 밤새 놀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찜질방엔 사람도 많으니 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찜질방은 영화관이랑 또 달라요. 사람이 많은 건 같아도 찜질방은 방이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면 가지 않도록 해요. 부모님이 1박 2일 여행을 가셨다고 여친이 자기 집에서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는데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부모님이 1박 2일 여행 갔다고 여친이 영화를 보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친 집으로 영화를 보러 가야 할지 애매합니다. 결론은 절대 안 됩니다. 여자라고 믿지 마세요. 이럴 때 절대 영화만 보지 않습니다. 이성 친구와 영화를 볼 때는 반드시 영화관에서만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싫은데 남친이 자꾸 뽀뽀하자고 해요. 남친이 헤어지자고 할까봐 거절을 잘 못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거절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참 애매합니다. 그래도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내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친구가 싫다고 하는 건 진짜 싫은 겁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성폭력 발생 비율 버튼을 클릭하여 각 유형별 성폭력 발생 비율을 살펴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을 살펴볼까요? 첫째, 내가 부모님의 소중한 자식이듯이 다른 친구들도 그 부모님의 소중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상 어디에도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은 없답니다. 상대방도 나와 같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귀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명심하세요. 둘째, 성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 언어 습관을 버리세요. 외모나 체형과 관련하여 성적 농담을 하지 마세요. 거친 모습은 멋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장난 혹은 호기심으로 한 행동이 모두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나의 가족이 성폭력을 당했다면 어떨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피해자가 나라면 어떨까요? 넷째, 상대방의 침묵을 동의로 오해하지 마세요. 나와 상대방이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고 원한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상대방의 노는 노입니다. 침묵도 노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질풍노도인 시기에 여러분에게 성충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 충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분은 진정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특히 성폭력을 당했을 때 행동 요령 4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성폭력을 당했다면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죄책감을 갖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부모님께 알리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가까이에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알리고 도움을 청해야 해요. 친구들과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성폭력은 증거 수집이 중요해요. 의학적인 증거는 씻지 않은 상태에서 48시간 내에 진찰을 받아야 확보될 수 있으니 성폭력의 흔적을 없애지 말고 성폭력 피해 상황 그 상태로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 당한 사건을 기록해 두도록 해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장소, 목격자 유무, 자신이 대응했던 방법, 가해자의 태도, 복장, 냄새, 모습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아요. 고소는 1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성폭력은 제대로 치유하지 않으면 인생의 위기가 될 수 있어요. 신체적인 상처를 치유한 후에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전문 상담기관에서 치유 과정을 갖는 것이 좋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으로는 헬프콜 청소년 전화 1388, 원스톱 지원센터, 해바라기 아동센터,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이곳에 연락하여 성폭력과 관련된 신체적, 정신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분명 사회적 범죄입니다.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기고 몸을 다쳤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성폭력을 당했다면 숨길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절대로 숨기거나 창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고 OX를 선택해보세요.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뜻과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관계가 아니라 성적 행위를 빌어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범죄입니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주므로 우리 모두 성폭력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인 굴욕감을 느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성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침묵은 동의가 아닙니다. 때때로 상황에 따라 거절의 표시로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것을 오케이로 알고 성적인 행동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남자의 성욕구가 여성에 비해 더 활발하고 충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남자라면 자신의 욕구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성욕구가 강하다고 해서 성범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으며 범죄 면죄부도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사람은 실제 만나는 사람보다는 과장되고 거짓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둘만의 만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되도록 공개된 장소에서 건전한 만남을 가질 때 더욱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상의하여 조용히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나와 경험이 비슷하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님께,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학교 선생님 등 신뢰할 만한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헬프콜 청소년 전화, 원스톱 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은 성폭력 발생 시 법률 상담 및 지원, 의료 지원, 상담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법은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행위도 공범이라는 이름으로 처벌합니다. 이것은 성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용을 살펴보세요. 성을 배려한다는 것과 성폭력을 한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너와 나, 즉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는 관계없이 내 기분만 생각한다면 성폭력이고, 나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즐거움까지 생각한다면 성배려입니다. 차이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성폭력의 결과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성배려의 결과는 행복입니다. 그것은 모두의 행복이지요. 참고로 관련 법률 및 상담기관 소개 프린트하기 버튼을 눌러 참고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이 학습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성인지력이 업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타인도 행복하게 하는 성숙한 학생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